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홍병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온종일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데 출근길 추위 어떻습니까? 네, 영하 10도를 밑도는 기온에 이렇게 두꺼운 옷을 껴입었는데도 살을 파고드는 만큼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장갑과 목도리 등을 두르고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권엔 어제 오후 9시를 기해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새벽 6시 기준으로 서울 영하 10.7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17.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최저 20도까지 예보됐습니다. 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강원 철원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울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도 일대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충남 서해안은 5에서 10cm, 전북 북부 내륙 등엔 5에서 20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최강 한파 기습에 정부와 지자체도 관계기관 회의를 여는 등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특히 도로 곳곳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빙판길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스스로 졸속 재판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고 고심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선고를 예정했지만 선고 시각 2시간 전 돌연 연기하고 다음 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즉각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갑작스런 선고 연기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헌재 행태에 대해서 그 자체로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를 흔드는데 온 힘을 쏟아붓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권위와 신중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 절감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급히 심리하다, 청구인 자격 문제나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놓쳐 선고를 미뤘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차 탄핵 심판이 오늘 열립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영 전 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 측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엔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합니다. 이 전 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등 지시를 각각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셨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석 증인은 약 90분씩 순서대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4차 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도 나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와 증인들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첫 형사 재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계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형태를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란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개인 차원의 면회라고는 했지만 당 투톱의 윤 대통령 접견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30분 접견에서 국회 상황과 헌재의 편향성 우려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빗대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부터 시작해서 특검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옥중정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국민의힘은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 차원의 접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원인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서야 하시느냐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투톱 두 분이 다 가시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접견 신청도 잇따르는 가운데 일찌감치 외연 확장에 나선 민주당과 대비되는 행보에 중도층의 이탈로 우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했습니다. 접견에 함께했던 나경원 의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른 아침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고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도 나온 이야기대로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야당의 어떤 독재적 의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알지 못하셨는데 이번 과정에서 많이 알게 돼서 다행이다. 또 그러한 과정을 묵도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예. 당이 하나 돼서 2030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또 그에 따른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제 의원님과 또 당내 지도부 투톱 모셔놓고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다양한 말씀들 나눴고요. 그런 중에 사실은 그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줄탄핵을 비롯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다 이런 얘기하셨고 그 외에 헌재 편향성 이야기도 했고요. 당 이야기도 했고 예.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헌재 탄핵 심리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로 어떤 말씀 주셨나요? 지금 현재 이 사법부의 일종의 좌편향적인 카르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가 매우 편향적이라는 답에 이 편향적이지 않다는 답보다 더 많이 나온 것도 있던데요. 예. 사실 이 헌재의 편향성 부분뿐만 아니라 법원의 영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일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계엄의 찬반 여부를 다 떠나서 그 후속 절차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맞춰서 법치주의가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현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은 뒤로 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먼저 한다든지 사실 한덕수
총리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판단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마은영 재판관 문제는 사실 확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복잡한데도 또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헌재가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8인 체제로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헌재가 이런 마은영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먼저 하는 거 보면 많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걱정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제 접견이 윤 대통령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주로 듣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대통령과 의원님들이 어떤 대화가 오가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궁금한데요. 뭐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화는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신 편이었고요. 예. 비교적 건강해 보이셨고 뭐 그 나라 걱정이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방미해서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뭐 그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환경 또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 걱정이 좀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 어떤 말씀 전해 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각에 맞춰서 제가 방미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탄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 탄핵 소추 사유에 처음에 그 한미를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를 비판하고 북중러를 멀리했다는 부분을 원래 맨 처음 탄핵 소추안에 기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매우 놀라워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전해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설 민심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면회가요. 당 지도부 투톱은 가기로 되어 있었고 의원님께서는 지도부가 아니신데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의원님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세요? 글쎄 뭐 당의 중진으로서 한 명 더 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의 지도부가 가시지만 당 중진 의원으로서의 또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원님을 초청을 하셔서 의원님께서 면회를 가시게 된 상황인데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 속에 이제 의원님께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사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런 관측 속에 의원님이 지난 체포 상황 속에서 공수처의 체포 상황 속에서 한남동 관저에도 가셨고요. 어제 면회도 가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들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엄과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국정 안정을 빨리 해야 된다. 결국 민생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한축으로는 이런 모든 절차가 쓰나미처럼 그냥 법이나 헌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진행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뭐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이런 절차쯤이야 이런 뭐 행태가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예컨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권한의 행사라든지 편법적인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헌재의 편향적인 이 탄핵 심판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지금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거든요. 예. 이 국론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어떠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면회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비판과 함께 여당에서는 여당이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당 내에서는 과거에 매몰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런 어제 면회를 두고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면회 자체를 중도층 이탈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어제 돌아온 2030에 대해서 좀 더 당이 좀 힘써달라, 2030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맹목적 충성 경쟁하면 민주당 따라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심하게 우클릭을 하는데 그 진정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한마디로 그들의 정강 정책의 핵심인 기본사회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유일 당인 민주당의 충성 경제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할 것도 없고 너무 축소 해석할 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패널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나경원 의원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옥중에서 사실상 옥중 정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도부와 접견, 이것도 윤 대통령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30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이제 주문을 하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지만 예. 여하튼 그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인은 법정 투쟁 아니면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리에 이제 출석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당은 단결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달라. 아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본인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그 행동이 아까 이제 중도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도층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부분은 늘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아닐까. 지금 이제 지지층 결집은 상당히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층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일 부대변인님 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접견에서 네. 그러니까 당과 지지층 단합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비판에도 꽤나 이야기 부분을 할애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 단합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을 나치 정권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 우리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표현 이게 떠오르는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가 야당과의 협치를 한 번도 실행해 보신 적도 없고 그리고 독단과 독주라는 비난과 민심의 비판 속에서 총선에 참패를 해서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현 상황을 초래하신 분이 그 결과물을 놓고서 이게 나치 정당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신 후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총선 참패라는 그 결과를 드리고 좀 정신을 차리시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참 앞으로의 그 정치 상황 나라가 거의 두 쪽이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로 예고됐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과속 스캔들로 동티가 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예. 없고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그 법률가들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동안 이른바 부산역 대첩이다라고 할 만큼 대구, 부산, 경북, 부울경 지역에서 엄청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고 같은 시간에 물론 서울 그 광화문에서도 그와 같은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는 그런 정치적 측면이 있고 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그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헌법재판소가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결과 바로 선고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비판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일단 변론을 재개를 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변론 절차를 잡았다. 이런 해석이 현재로서는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뭐 여당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절차적 흠결 인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절차적 흠결을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을 해서 절차 진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도 어떤 절차적인 뭐 부당성 문제나 뭐 흠결성 문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한 차례 정도는 변론을 재개해서 열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자체가 뭐 절차적 흠결을 인정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입니다만 이 권한쟁의 사건 결론이 3월에 나오게 됐고 만약 마흔여 후보자가 이 탄핵 심판 막바지에 헌재에 합류하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마흔여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그 탄핵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마흔여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지 그 이후에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헌법재판소가 마흔여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판단하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재개가 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여인영 등 국회 측 증인들이 출석을 하는데 윤 대통령과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 받은 내용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과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 간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허점이다 하는 공격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 자기들 단독으로 주장할 때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주장할 때는 조금씩 저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질신문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대목인데 오늘 사실상 대질신문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말이 그동안에 조금씩 달라졌던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또 주요 인사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입장이 다른 분들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장면 나올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분들은 본인의 입장을 유지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많은 진술을 했지만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의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은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위증죄가 형법에서의 위증죄보다 더 심하게 그 형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감수하고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박 논리와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그 공방에 뛰어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 논리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이 직접 섣불리 나설까 아니면 변호사들이 먼저 공방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기회를 봐가지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이 될까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인영 방첩 사령관 또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오늘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대립각을 끝까지 세우는 모습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뭐라고 지금 단정하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형사 재판에서 가장 핵심,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은 절차권 보장, 방어권 보장, 나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 신문권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민주당에 주도하는 그 모임에 나와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진술을 했는 반면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반대 신문권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 본인들의 형사 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본인의 어떤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조서가 이 본인의 형사 사건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주신문이건 반대신문이건 대해서 본인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지금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조금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날카롭게 지금 변호인들이 치고 넘어갈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부 내지는 일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5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도 일부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상민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분량이 101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요. 아마 공수처나 그리고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아마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물적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소장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나왔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일단 공소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나름대로의 증거나 근거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아마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진짜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법제도상의 총노동시간을 손대서 그걸 늘리자는 건 아니다. 다만 연구개발의 특성상 특정 시기, 특정 기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에 그 최대 한도를 좀 풀자, 완화하자 그 말인 거죠. 어쨌든 노동계도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특정 시기에 몰아쓸 수 있게 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미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이러다 집토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노동계의 반발이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사실은 이 그 주 52시간 노동 예외 이 부분에 관해서 반대해왔고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해왔던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서 새로운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저렇게 바뀐 것이냐 아니면 선거가 임박했다고 보고
일시적으로만 바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그 이른바 며칠 전까지의 이재명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그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그 정치권에서 논쟁, 앞으로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논란이 그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지금의 하여튼 그 어제 보였던 그리고 최근에 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나 뭐 이런 데서 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바로 그 불과 한 열흘 전 정도까지의 이재명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진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병묵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쟁점이 될 거라는 부분,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진짜로 바뀐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일시적으로 바뀐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지금 상황에 맞게 특히 국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된 어떤 산업 특정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그 산업의 특정 시기 이게 뭐 발전해야 되는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발전이 돼 있는 단계에 있느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이런 거는 저는 좋은 변화라고 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실행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지지층의 반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초가 되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진정성이 또 없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말을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묵 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에서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한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자신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면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도 4조 5천억 원 정도로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된 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2월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입니다. 두 회사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도 분식 회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 증거 2,300여 건을 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4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격과 회계부정 의혹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이재용 회장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배경, 가장 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오늘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었는 것 같은데요. 네. 거의 1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물산 과 또 그 제일모직 예. 합병과의 불공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자본시장법 그리고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서 업무상 배임 등 19개 죄명으로서 기소를 했습니다만 네. 1심에서도 1년 전에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부 무죄를 선고가 됐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삼성전자 결국 그 당시에 뭐 2번이나 구속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업상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것이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유리한 점도 있었지 않았나. 결국 고의적인 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업무의 M&A 과정에서의 어떤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 특히 그 과정에서 회계사라든가 법률회사라든가 전문가의 긴밀한 어떤 그 의견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1심과 2심 전부 무죄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장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가 됐었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이제 회사의 핵심 사원들 13명도 무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애초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음에도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를 했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른바 그러니까 일단은 기계적으로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것 이런 관행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관련자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포함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증거 판단이나 법리 판단을 보고 그에 대해서 상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구형량이 한 3분의 1 이하로 된다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항소나 상고를 하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른바 형사상고심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그에 따른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구속 기소까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상고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다만 변수가 이 상고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분석해 봤을 때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할 경우에는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죠. 대만 배우 쉬쉬위안 씨. 향년 48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가족 여행 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인데요. 대만의 유명 배우 쉬쉬위안 씨가 지금 48살의 나이로 지금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쉬쉬위안 씨의 여동생이죠. 방송인 쉬쉬디 씨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설 연휴에 가족들끼리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쉬쉬위안 씨가 독감에 걸렸고 이제 폐렴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곁을 떠났다라고 사망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구준엽 씨가 3일 일간 스포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괜찮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사망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짧은 통화에서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역력했다라고 매체가 전했습니다. 네, 가수 구준엽 씨 결혼 3년 만에 아내와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사별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对我来讲最感动的就是我们在电话里面说好要结婚，然后他
决定要搬到台湾来。然后当我看到他的那一秒钟，就是很感动，我们俩抱头痛哭。 2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꼭 우리가 다시 얼마 전에 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한 달, 그러니까 20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네, 두 사람의 결혼 당시의 스토리가 하도 영화 같아서 많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 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보다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어서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딱 만 3년 전이었던 것이죠. 2022년 3월 8일 날 이 본인 그 구준엽 씨가 예. 본인 소셜 미디어에 저 결혼합니다라는 폭탄 선언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1998년에 대만에서 알게 됐던 것인데 그 네. 이후에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때 만났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연락을 했고 그 연락한 배경이 지금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분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 본인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화로 연결을 했더니만 연결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급속히 가까이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 그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도 가고 있는데 예. 이분들도 가족끼리 여행을 일본에 한국, 대만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만 소식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안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준엽 씨가 예. 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더 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이 좀 다정하고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더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독감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독감은 초기에 잡지 않게 되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특히 영유아라든지 노인처럼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예.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나 50대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40대라고 하더라도 예.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독감으로 인해서 또 폐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옵니다. 특히 해외 여행 중에는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고 뭐 해열제만 먹으면서 버티는 경우들이 예.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위험한 경우를 또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이용하고 특히나 해외 여행을 가서 뭔가 상황이나 어떤 그런 조건들이 달라졌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일 것 같은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 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오 씨와 관련한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최근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저 또한 너무 충격적이고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2021년 MBC에 기상캐스터로 입사를 했다가 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들인데 알고 봤더니만 작년 9월 달에 극단적 예.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고 그와 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예.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이 그 고소 고발 같은 것들을 하니까 최근에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관련되는 그 MBC 사장 나가 그 기상캐스터 예. 팀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그 MBC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해서 고소가 되면서 지금 그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그 오 씨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오 씨의 휴대폰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남긴 유서에 나와 있는 참담한 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특히 MBC 경영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족의 측에서는 이제 오 씨가 숨지기 2달 전에 괴롭힘 사실을 선배에게 얘기했다라고 말한 녹취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요한나가 직접 또 수없이 상담을 합니다. 구두로 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면 혼내줬다. 틱톡방에서 그렇게 까는 건 나중에 한 거예요. 절벽에 서 있는 애를 밀어버린 거예요.
네, 유족 측에서는 이제 해당 녹취를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녹취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족 측에서는 오 씨가 입사 후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다수의 MBC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호소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녹취가 그 호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럼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 씨에 대한 M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하는데 만약 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MBC에서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 예. 위반이냐 이런 부분이 예. 있는데 예. 기상캐스터는 그 어떻게 보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때에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이와 같은 그 혐의도 나중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내부적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경 지역 마약 유통과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선제 차단을 약속한 건데 일단 25% 관세는 한 달간 전격 유예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 지역에 군인 10,000명을 즉각 파견하는 등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Llegamos al acuerdo que está en el acuerdo que se puso de poder poner más guardias nacionales en la frontera norte. 미국과 멕시코는 한 달 동안 협상한 뒤 전면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역시 25% 관세 폭탄을 맞은 캐나다 정부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고 관세가 30일 유예됐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등 이를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추가 관세가 결정된 중국과는 24시간 내로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으면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상대국이 잇따라 백기를 들면서 당분간 국제무역 전쟁의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오케스트라 모습인데요. 파라과이의 한 오케스트라인데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악기를 연주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지역에 위치한 카테우라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동네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주운 소재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합니다. 2007년에 창단된 이후 50개국 이상에서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재료로 악기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7년에 우리나라를 찾았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나라 학생 단원들과 함께 천인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꾸몄습니다. 이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줬지만 우리는 음악을 돌려줍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작은 오케스트라가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나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네, 음악을 넘어 희망의 메시지를 연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아침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대부분 지방에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1도, 화천 영하 21.5도, 양양 영하 2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칼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대설경보가,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40cm 이상, 전북에 최대 3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최대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6도, 춘천과 청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매서운 한파 속에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